자,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 내란 특검에서요, 오늘 오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오늘 어떤 조사 받으러 오셨어요? 외환 혐의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할 때만 해도 말하자면 비상계엄을 막았던, 그리고 나는 반대했던 이런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내비쳤거든요. 본인이 직접 말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보면은 내란 특검에서 사후 은폐 또는 동조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혐의나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입장과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출국 금지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네. 그것도 언론에서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과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이 좀 일부 다르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선이 끝나고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오늘 소환된 부분은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만들었었던 계엄령에 대한 그 추가적인 서류들 이 네.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참고인 신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강희구 실장이 서류를 만들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시켰었다면 네. 추후에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의 행위를 그 서명을 한 서류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짚었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소환까지 했다면 참고인이라고 해도 특검에서는 뭔가 진술이나 구체적인 뭔가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보거든요. 근데 일단 밖으로 알려진 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본인은 국무회의를 들어갈 때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진술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과거 해왔죠. 얘기했었습니다만 아까 언급이 나왔던 것처럼 근데 CCTV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내란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일단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 다른 뭐 정황상 증거가 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파기 위해서 부른 걸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참고인입니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네.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특검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오늘 우리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이 두 특검이 오늘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했던 내란 특검까지 모두 3개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김건희 여사 소환 시기 그리고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부분이 겹치게 되는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 두 특검 모두에서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정된 수사 기간 안에 각자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할 수 있겠죠. 양쪽 특검 가운데 공통조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를 과연 누가 먼저 소환할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소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구명로비 의혹 가져가기로 했다는데 이게 좀 조율된 건가요? 법상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뭐 조율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먼저 소환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먼저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수사 대상 항목이 16가지나 됩니다. 최상병 특검의 2배 규모인데요. 사안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쪽 특검에서 먼저 소환할지 뭐 대충 봐도 감이 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네. 마지막쯤에 불러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고 모든 사안 전부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 특검에서 먼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김건희 씨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꾸 뭐 시간을 늦춰달라, 비공개로 해달라, 두 번째 소환 조사 좀 며칠 더 쉬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늦게, 최대한 적게 지금 소환 조사에 응하려는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 역시 비슷한 전략으로 상당히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일단 불러서 최초의 기초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언론 매체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한두 번 소환해서는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이제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속된 일정과 시간 조정 요구에 특검팀이요,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온 내용이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해라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만약에 수용 안 하면은 뭐 체포영장 청구도 얘기가 뭐 당연히 수순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좀 기일을 늦춰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지금 월요일마다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력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란죄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며칠씩 좀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날짜를 잡고 또 9시냐 10시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좀 신경전을 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것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9시에도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뭐 별다른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미 특검에서는 한 차례 체포영장 신청을 했었고 그때 법원에서 기각을 했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가 되는 것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그 출석에는 당연히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출석 날짜와 시간, 방법 뭐 하나하나 계속 신경전을 벌이면서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일단 뭐 7월 5일 9시에 출석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범여권에서는요.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하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내란 수계 윤석열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허탈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특검 무력과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3시간이나 안 들어가고 버팅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조사 거부죠. 그건 조사 거부면은 만일에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는 긴급 체포했을 거예요. 윤석열식 스타일은 수사 스타일은 그냥 나오라 그러면 출석 통보하고 안 나오면 출석 불응이고 체포영장하고 그게 본인 스타일이고 본인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법조계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이른바 끝장 수사로 유명했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에 대한 수사에는 정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로남불식 행태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사건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를 바꿔가면서 버티는 모습.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강제 수사를 스스로가 지금 자처하고 있다. 좋을 거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도 강제 수사,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딱 물러나는. 네. 사실 비공개, 공개도 계속 대응을 하다가 결국 비공개로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 공개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아는 겁니다. 검사 윤석열, 특검 검사 윤석열 시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공개로 끝까지 거기서 만약에 문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바로 체포영장을 때렸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항하면서 조금 비협조적으로 나가면서도 지금 결국 9시에 응하겠다는 것도 10시라고 했는데 10시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9시로 나와라라고 하면 9시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검사 윤석열 시절에 그렇게 했던 피의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겁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하면서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선을 넘어가는 순간 체포영장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물러나는 그런 식으로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본인에게 얼마나 불리한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지연 전략을 펼치는 이유는 최대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게 진술하고 적게 출두하기 위해서 저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글쎄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한가요? 유리한 건가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소환에 대해서 네. 정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의 그 지지층을 좀 집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상 본인이 비상계엄 이후에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네. 국민들께서는 9시에 나가는지 10시에 나가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죠.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 안에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어떠한 명예 같은 것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이 의무를 넣어놓은 조항이 있어요.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출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게 노력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불합리하다면 이 규칙에 대한 위반으로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길이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받게 됐을 때 관련 입장 있으신가요? 임기가 2년인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한 겁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 이제는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탈옥시켜서 사법 질서를 파괴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을 몰락시킨 주요 책임자입니다. 이제 자신의 탈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과 심우정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심우정 전 총장의 특검의 소환은 거의 임박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특검에 가서 수사받는 그런 불명예는 본인 개인의 불명예뿐만 아니라 검사 전체 2,000명에 대한 불명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퇴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탄핵돼도 사퇴 안 하던 검찰총장을 검사장 인사 때문에 사퇴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로 저 부분입니다. 검찰의 수장이 특검에 불려가갖고 수사를 받게 된다? 글쎄요, 지금 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시점에 자진 사퇴를 했는지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특검의 수사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하신 부분 그 그림을 그려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찰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의 리더십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결정적 사건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결정적 증거가 나왔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관련된 수사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면서 이미 리더십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내란 특검도 지금 피의자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자녀 특혜 의혹도 있죠. 거기에다가 뭐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명분과 뭐 리더십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이 검찰 수장과 검찰 수뇌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났는데요.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가 시작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개 비판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임은정 부장검사가 어제 파격 승진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뭐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국민 추천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많은 지지자들이 임은정 그 검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에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누가 봐도 코드 인사의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 임은정 검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 점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이 있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봉욱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의 어떠한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검찰 조직의 인사가 대대적으로 나면서 속된 말로 물갈이가 지금 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 정부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듯 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말만 하지 매 정권마다 나왔던 검찰 개혁 그냥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네. 이렇게 뭐 속도 조절을 하자고 했다고 해서 이런 검찰 개혁을 늦추자 뭐 이런 뉘앙스로 발언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뭔가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좀 더 많은 검찰 내부의 인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더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 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전 검찰 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봉욱 민정수석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계속 강하게 고집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검찰 내부로부터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검사 시절에도 상당히 리더십과 이런 실력을 인정받는 분이었거든요. 네. 때문에 그런 분이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면은 네.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는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단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다라는 말 제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사법 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수사 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내일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공식 기자회견인데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빠르게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그야말로 모든 게 속전속결입니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보다도 빠르고요. 윤석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실용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이 심사 중입니다. 자,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하도록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 채무 탕감 이런 문제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요, 사안마다 지금 여야가 충돌을 했었는데 추경은 그래도 문제 없이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안마다 충돌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치라는 것이 원래 다른 의견을 두고 충돌하고 논쟁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추경이고,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혹시나 이런 추경에 대한 뭔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네. 조금의 수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개인 채무 탕감도 이거 나라 빚을 늘려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개인 채무 탕감은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에서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니면 그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자, 아니면은 성실하게 세금을 갚은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좀 더 주자, 이런 쪽으로 변경안을 좀 내놓은 것이 정치로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안을 낼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속도 있게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출 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각 청문회와 추경안 처리 등을 앞두고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요,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기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또는 1인 결정 체제인 독임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몫의 이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사사건건 지금 굉장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민주당의 압박에는 네. 굴하지 않고 본인의 임기를 오히려 보장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 처리에 어떠한 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본인 이외에 방통위원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명 몫을 빨리 임명을 해달라. 네. 그래서 말하자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서 본인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저는 이진숙 위원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조금 아까 영상을 보아도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잘 받들어야 된다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지금 상황의 가불관계랄까요? 이런 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최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후보자 스스로가 제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겠다고 했던 자료조차도 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인선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향후 이제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들도 이루어질 것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협조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당 의원들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거취를 결단을 하라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임 국무위원과 장관들에 대해서 사퇴 압박, 외압은 전혀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려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방송장악 최전선에 섰던 자가 과연 무슨 자격과 권리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그 정신세계가 무척 궁금합니다. 하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 MBC를 민영화하려 했던 자, 또 후배들을 내쫓고 자신의 영화만을 쫓던 자, 그 DNA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하는 건데 뭐 임기는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그랬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뭐 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자리를 임기를 지켰던 사례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 임기를 좀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부처 업무 보고를 되돌아보면 이미 방통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이런 방송 3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국정 철학에 맞춰서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네. 이진숙 위원장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방통위에 대한 장악력, 실무를 부놓은 사람들은 의견은 이미 바뀌었는데 이진숙 위원장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의 뜻대로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오히려 혼란만 줄 겁니다. 계속 국회 우리가 봤던 장면처럼 최민희 위원장이나 다른 그 과방위 위원들과 갈등만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참에 이진숙 위원장이 결단을 왜냐면은 스스로 물러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다음에 혹시 또 정권 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정권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까 물러나든가 아니면 임기를 조정을 해서 좀 정권과 맞추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이 꼭 정부와 궤를 같이 해야 되는 자리인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도 그 전 정권에서의 방통위원장이라든가 방심위원장, 그 박문진 이사들도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일단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송 3법은 결을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무슨 뭐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방송 3법을 바꾸자고 하는 거는 방통위가 그 정권의 목소리의 영향력에서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 위원들을 늘리자는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시민단체, 결국 좌파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방법을 바꾸면 됐잖아요. 방법을 바꿔서라도 뭔가 정권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저는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숙 위원장만 그걸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실무적으로는 실무를 보는 분들은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고 좀 방통위를 발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공무원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송민영 장관처럼 정권 바뀌었을 때 본인의 직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을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명 몫을 빨리 임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회 추천 몫을 빨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에서는 특히 최민희 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런 식으로 굉장히 항상 뭐랄까요, 낯뜨거운 표현들을 쓰면서 사람을 면박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고 어쨌든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라든지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 그리고 추경 처리 모든 게 지금 신속하게 내치 부분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각이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금 잡음이 나고 있는 방통위원장 얘기를 저희가 짚어본 거고요. 이번에는 외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라 밖으로도 이 지금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죠.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던 이 한미 정상회담. 그런데 오는 8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윤곽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때 한미 정상회담이 만남이 무산되면서 우리 관세는 어떻게 하고 안보는 어떻게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다시 또 분위기가 쓱 잡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G7 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국내 상하정과 그 중동 전쟁 때문에 빠르게 귀국을 하면서 무산이 된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관세 문제, 관세 협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지금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을 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위한 회담을 좀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루비오 국무장관 이미 방한 예정을 잡혔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국무장관이 우리가 가든 아니면 그쪽에서 오든 서로 만나서 그 실무 협상을 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뭔가 풀어가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자, 이로써 5개 형사 사건 재판 가운데 4번째 재판이 중단이 된 건데요. 자,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는 대북 송금 재판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것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거든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각 재판부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기일 자체를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형태로
결정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재명 피고인 이외에 배 씨라든지 다른 피고인들 재판을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재판부에서는 그들이 만약에 5년 뒤에 재판을 하게 된다면 기억이 좀 손상될 수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들이 나올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경제 이슈를 좀 지켜볼 텐데요. 지루한 흐름에 외면받던 코스피 증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랠리를 다시 시작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도 자금의 흐름을 유지할 것을 계속 당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개미 중에서도 꽤 큰 개미인데 왕개미까지 못 되더라도 큰 개미인 건 맞는데 우리 경제 영역 중에서도 이렇게 자본시장의 핵이라고 할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 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식은 살짝 주춤하긴 합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 3,000은 정말 까마득해 보였는데 이미 점프했고 이제 4,000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거의 15% 육박. 세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수익률 1위 달성을 했죠. 참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이죠. 작년에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측정을 해보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0.7, 0.8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만도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최근에 한 배 달성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본전. 그러니까 제값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물론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아까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서 나왔지만 자본시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꿔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거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죠. 그다음에 주식시장 투자자들한테 민감한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 이렇게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어서 시중에 도는 자금들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대 물줄기를 바꾸겠다라는 지금 방향성을 갖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얘기를 정리해 보면 부동산은 좀 죄고 주식은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금이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게 이렇게 유도하는 그게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투자의 물꼬를 트려는 건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초반을 좌우할 핵심 사안 역시 집값이죠.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A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평당 1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굳이 있으면 그거 사지 마라. 그럴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집도 사겠다 하면 막지 말자. 그냥 사게 냅두자. 이게 이번에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강남은 해당이 별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강남에 집 살 사람들은 그럼 살아. 대신 이게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걸 막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읽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6억 원으로 상한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실수요자, 서민들은 주택을 살 길이 막히고 그래서 오히려 대부업 쪽으로 은행에 대출이 안 되니까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비금융권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가게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니냐
부작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네. 연소득 내로 이제 그 이상 못 받게 이번에 제한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신용대출 안에 이제 카드론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카드론도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론을 받아서 이걸 주택 구입에 쓰는 거를 좀 막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샐 틈 없이 대출 제한을 거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 걱정은 되죠. 카드론의 용도가 과연 주택 구입으로 쓰는데 얼마나 사용이 될까?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평균 금리가 14에서 15% 정도 엄청 되거든요. 높죠. 네. 그 정도의 금리 부담을 안고 과연 이걸 주택 구입을 하는데 쓰는 사람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특수한 경우까지도 막겠다라는 취지인 건데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카드론을 왜 받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 생활야금 같은 것 용도로 많이 받게 되거든요. 대부분 카드론 받으시는 분들이 저신용자, 뭐 예를 들면 조금 젊은 층, 아직 취업이 좀 불안한 이런 분들이 긴급 생활자금으로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갚아버리죠. 부담이 되니까요. 금리 부담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도 보면 800만 원 정도거든요. 이런 분들의 대출까지 혹시라도 이번 대출 규제로 필요한 카드론까지 만약 못 받게 된다라면 그게 득보다 실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문턱이 너무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나오지 않겠냐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가 두드러진 건 없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스트레스 DSR도 3단계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상금리가 최대 1.5%포인트까지 이제 붙게 되는데 가상금리가 붙음으로써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번 대출 규제와 같이 병합해서 적용을 하면 더 낮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받는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비율이 80에서 70%로 10%포인트 더 낮아졌거든요. 이게 이제 중복으로 규제가 적용이 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말고 플러스 하나가 더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선의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정부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공급 대책은 또 언제쯤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인 그런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는 선의 이거를 좀 형성하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민주적인 맨데이트를 가지고 지금 이제 모멘텀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폭탄을 던지고 지난달 우리 수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는 3분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이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당장 이달 8일로 끝납니다. 그럼 이제 만약 유예가 연장이 안 되면 9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이제 부과돼서 교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코앞에 다가왔네요 이제. 근데 최근 기류가 좀 이상하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스카페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제 협상을 주도하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스카페센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9월 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7월 8일 유예 기간을 2달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면서 사실 이걸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증시가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왔을 때 기류가 바뀌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까지 각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내겠다. 유예 기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밤사이에도 또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해버렸죠. 그럼 이제 그대로 얻어맞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타결이 안 된다면 말이죠. 그럼 이제 25% 우린 이제 국가별 관세 25%의 관세가 발효되는 건데 대미 시장에 그대로 25% 관세를 받고 교역을 한다? 그럼 굉장히 큰 수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요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일까지인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 절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We've dealt with Japan. I'm not sure if we're going to make a deal. I doubt it with Japan. They're very tough.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I love Japan. I really like the new prime minister too. Abe was one of my closest friends, as you know. But they and others are so spoiled from having ripped us off for 30, 40 years. On trade, they've been very unfair. And those days are gone. So what I'm going to do is I'll write them, or you'll pay 30%, 35%, or whatever the number is that we determine, because we also have a very big trade deficit with Japan, as you know. And it's very unfair to the American people. 일단 트럼프가 일본도 겨냥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을 향해서 압박했던 것만큼은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압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일본이 내수 시장이 워낙 커서. 그렇죠.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쟁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이제 우리보다 내수 시장이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일본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압박을 하는 거는 좀 의외였습니다. 네, 미국의 최우방국 중에 하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차 행정부 출범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찾아간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일본과는 좀 잘 원만하게 타결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타결됐다는 소식은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버릇없다라는 표현가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뭔가 지금 계속 부딪힌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자동차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쌀 부족하다는데 쌀 시장 개방 왜 안 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건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세계 1위 국가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경하게 나간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에 있어서는 양보 없다. 우방국도 예외는 없다. 이런 기조를 좀 명확하게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저런 행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횡포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얄밉기도 한데 또 국익을 우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뾰족하게 우리가 뭐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협상은 또 협상대로 해야 되니까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을 우리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플로리다주 남부의 열대 습지 에버글레이즈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까지 따로 내서 이런 오지를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Very soon, this facility will house some of the most menacing migrants, some of the most vicious people on the planet. We're surrounded by miles of treacherous swampland, and the only way out is really deportation. We're going to teach them how to run away from an alligator, okay? If they escape prison. How to run away. Don't run in a straight line. Run like this. And you know what? Your chances go up about 1%. Okay? 자, 플로리다가 또 악어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수십만 마리의 악어로 둘러싸인 구금 시설을 만들어서 탈출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을 시키겠다. 그렇죠. 지금 그런 계획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명 악어 엘커트레즈라고 불립니다.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엘커트레즈라고 해서 이제 절대로 바깥에 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는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그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일단은 저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정말 고립된 곳에 이렇게 이민자들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이 덩그러니 있고 나머지 4개의 면을 다 이제 악어라든지 비단뱀들이 살고 있는 늪지대로 꾸려놓은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를 가려면 비행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악어에게 잡힐 수 있다라고 해서 악어가 교도관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상상 초월을 하는 저런 시설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악어 20만 마리. 이건 뭐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군요. 다음 사건 사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춘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나쁜 짓 하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딱 걸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이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춰선 차량, 하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는데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마침 퇴근하던 경찰이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을 쫓아갑니다. 요리조리 도주해보지만 이내 인근 아파트 정문 차단기에 막혀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자, 바로 경찰서 앞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어요. 딱 걸린 셈인데 왜 도망갔답니까? 일반적으로 도주하면 딱 경찰이 의심하는 사유가 하나 있죠. 음주운전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의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해 보니 0.2가 넘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람에 대해서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 그리고 이 도주 차량 혐의로 일단 입건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위험운전 치상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당연히 하지만 음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위험 운전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누군가가 다친 상황, 그러니까 치상죄가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가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관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서 관객들이 대피하는 모습인데요. 의자에 물이 흥건합니다. 관객들은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온몸이 젖은 채로 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는데요. 또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공중에서 멈추는 아찔한 사고가 난 겁니다. 높이가 무려 아파트 10층 이상 높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날 정말 더웠다고 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렇게 거꾸로 아파트 10층 높이에 매달려 있던 건데 10여 명의 탑승객들은요 땡볕 아래서 40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상하이 레고랜드 정식으로 운영 중인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주말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레고랜드라는 이 브랜드 관리자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요. 장장이는 이번 주말에 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이 폭탄처럼 쏟아진다라든지 그리고 이 놀이공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그늘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롤러코스터에 매달린 상태로 이 태양을 다 빛을 머금으면서 저렇게 47도 육박하는 기온에서 버틴 것이거든요. 네. 실제 정상 운영 이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이고 이것은 건강이라든지 안전과 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이런 안전 체계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방만하게 생각하고 개장을 섣부르게 한 것은 아닌지라는 비판의 시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레고랜드라는 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공원인데 명성에도 참 아주 안 좋은 먹칠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 소식입니다. 지난 5월에 쿠팡에서 사발면이 한 개에 140원 가격에 올라오면서 주문이 폭주하는 소동이 있었죠. 당시에 쿠팡 측은 고객 신뢰를 위해서 재고가 있는 한에서는 그대로 배송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중고 시장에 사재기 또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발면 때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제품이 나온 겁니다. 코코볼이라고 시리얼 같은 건데 얼마에 올린 겁니까, 이거를? 이게 이 시리얼이 컵 제품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저렇게. 네. 그런데 하나당 32원꼴로 올라와 있던 것입니다. 아하. 이 코코볼 컵 118개를 3,800원에 올린 거예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정상가가 아니고 누가 봐도 실수라는 것이 사실 인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문이 완전 몰렸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니 코코볼 컵이 32원이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사실 주문이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문제는요. 쿠팡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걸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고 판매가 쿠팡에 이제 의뢰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네.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든지 이제 수량을 정확하게 입력을 했지만 쿠팡에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아하. 지금 전해지고요.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주문 취소를 하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제발 취소를 해달라라고 지금 읍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사발면처럼 쿠팡에서
책임지고 또 다 보내주기로 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쿠팡에서는 지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될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사발면을 판매했을 때는 그래도 개당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 정상가의 5분의 1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쿠팡에서 미리 물류해서 확보해놓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보해놓은 물량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냥 제공하겠다, 보내주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물량이 확보되지 않고 판매자 실수가 아니라 쿠팡 실수인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사발면 같이 그냥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쿠팡 측에서는 일단 잘못된 가격 노출로 이슈가 있었지만 고객 신뢰를 위해서 사발면은 그땐 다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업체 입장에서는 그거 다 물어줄 수도 없고 3만 건 정도가 지금 주문이 와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것도 일괄 취소가 안 되고 일일이 하나씩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처음 갈 때 그 설명서랑 충전기 기존에 구성품이 다 있어서 의심을 안 했죠. 자물쇠도 해놓고 제 용품도 다 있었는데 같이 들고 가버리고. 솔직히 공범인지 아닌지 몰라서 가족을 돌려드릴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중고 거래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 필요한 거 중고 거래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도 팔 수 있고 잘만 하면요. 중고 마켓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 아주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 봤고요. 자, 그런데 중고 마켓에 신종 사기 방법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 하나 샀는데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렌탈 제품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회수해 가버렸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렌터를 통해서 어떠한 장비라든지 물건을 이 렌탈을 하고 있던 사용자가 나 물건을 분실했다라고 분실 신고를 렌털 업체에 접수를 시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렌털 업체에서는 사실 출동해서 그러한 물건을 회수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른바 렌털깡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실제로 렌털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을 다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를 속여서 마치 내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렌털깡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삼성전자에다가 혹시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명의로 처음에 렌탈을 했으면 그 렌탈비는 그 사람은 계속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중고로 산 사람만 돈 주고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렌탈 계약을 체결한 렌탈 계약자가 렌탈 계약상의 의무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즉 남은 기간 동안 렌털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죠. 다만 분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렌털 업체에서는 사전에 탑재되어 있던 GPS를 추적을 해서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회수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남은 법적 관계는 렌털 계약자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판매한 사람과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사실 돈을 입금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고로 뭐 살 때 예를 들어 제가 세탁기를 사고 싶어요. 중고 거래로. 근데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렌탈 제품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이 돈 주고 다 산 제품인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이 업체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 시리얼 넘버로만 이게 렌털 제품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정당하게 매장에서 돈을 주고 구매한 상품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에서 사실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 아니면 어디서 구매했다면 구매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사실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소비자가 굉장히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군요. 나옵니다. 일단 이번에 벌어진 일은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 렌탈된 거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고 그다음에 중고 시장에다 내다 판 건데요. 저희가 중고 자전거 구매자와 렌탈 업체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분께서 원래 그 기기 소유자분께서 분실 신고를 하셔가지고 그게 렌탈이었나요? 네, 렌탈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고로 샀는데 그분이 키랑 뭐 설명서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저희가 GPS가 있다 보니까 분실 신고가 저희가 들어와서 수거가 된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랑 이제 중고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분을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고하면 자전거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그 자전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저분은 그러니까 돈 주고 자전거를 중고로 샀는데 분실 자전거라고 하면서 가져간 겁니다, 업체에서. 그냥 자기 돈만 날린 셈이죠. 자, 중고 거래할 때 소액의 경우에는 사기여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또 피해 구제가 힘들다는 점을 노려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글쎄요.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 거래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